네, 안녕하세요. 자, 녹화가 잘 되고 있나? 녹화가 되고 있군요. 아, 어디 갔어 또? 또 안 나와. 지 마음대로야. 원래 이게 동그란 거 이거 하나가 나와야 하는데, 녹화되면 지 마음대로 있어졌다가 없어졌다. 원래 나와야 하는데, 없어졌어요. 아, 또 한 장이 그래. 아, 이게 되는지 이걸 확인해야 하는데. 아, 해킹이 하도 들어와가지고. 아유, 이제 이 글이 나와서 놀랍지도 않아. 그런 식. 아, 오늘은 무슨 강의 하려고냐? 아, 오늘은 오각 다이아몬드 분석에 대해서, 다이아몬드 분석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까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일곱 가지 지표로 해서 분석하는 세포 모양으로 해서 해가지고 육각형 세포 모양으로 해서 해까지 합쳐가지고 일곱 가지 지표에서 7 분석법이라고 제가 예전에 강의를 했던 게 있을까요? 그게 뭐예요? 이제 물어보면 됐어요. 이전에 제가 다 그 주식 기초 강의에다가 다 올려놨으니까 거기 보시면 제가 7 분석법이라고 제가 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그걸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번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7 분석법을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 7 분석법을 여러분들이 다 숙지하고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강의를 안 들으셨으면 좀 그걸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를 처음 들으신 강의분들은 좀 기초 강의부터 순차적으로 들어야 이게 이해가 되지. 지금 주식의 주자도 모르고 처음 주식 공부하려고 이렇게 했다가 이 다이아몬드 분석법을 제가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은 못 알아듣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요걸 좀 하려면 기초적으로 기초 그 강의를 이렇게 올리는 거 있거든요. 거기 딱 따로 이렇게 모아놔서 거기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기본적인 것부터 좀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오셔야 돼요. 마치 더하기 빼기도 못 하시는 분들이 로그나 루트 함수 같은 어려운 함수 같은 거를 마치 배우려고 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같은 기초 강의 제일 처음부터 이렇게 보시면 제가 다 여러 번 반복을 해가지고 설명을 잘 해놨기 때문에 처음 올린 것부터 해가지고 쭉 한번 그거를 어느 정도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이 강의를 듣길 바래요.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아시는 분들한테는 알아듣는데 이제 주식에 대해서 주자도 모르고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요걸 제가 설명을 해도 이게 뭔 내용이요? 이제 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미 그 전에 제가 다 알기 쉽게 다 기초적인 강의를 했으니까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숙지를 하고 한번 공부를 하고 요걸 듣기를 바랍니다. 뭐 전 궁금하시면 뭐 들으셔도 됩니다. 아유, 11분 40 몇 초짜리 강의를 올리는데 아유, 막 2시간 3시간이 걸려요. 아유. 막 2시간, 3시간이 걸려. 아니, 이게 중복하니까 걸려. 중복해도 2시간, 3시간 걸려, 어차피. 이렇게 해야 차라리 중간에 이게 까먹고 있으면 이게 빨리 빠르는데, 지금 올려야 할 강의가, 올려야 할 지금 영상이 한 100개가 넘어요. 지금 밀려있어요. 한 100개 넘게 밀려있어요. 한 100 몇십 개 정도가 밀려있어요, 영상이. 하도 이거 하루 종일 24시간을 올려도 이게 11분 40초짜리 강의를 하나 올리는데 이게 한 3시간씩 걸려요. 3시간씩 하루에 얼마 못 올려 아무리 올려도 지금 올려야 할 게 지금 잔뜩 밀려 있는데 아니요 이게 제가 그래도 LTE를 쓰고 있는데 아이고 이게 원래 금방 올라가는데 아이고 10분짜리 약간 넘는 11분 몇십 초짜리 강의 올리는데 막 기본이 막 3시간씩 걸려요. 아유 봐봐 아휴 이것도 지금 올린 지 한참 됐는데 아직도 82분 남았다고 하네. 아유 지금 밀린 게 100 몇십 개 지금 동영상 파일이 지금 밀려 있어요. 200개도 넘었을 수도 있겠다 지금. 계속 이게 밀려가지고 이게 블랙박스 영상까지 합치면 200개가 넘을 거예요 다. 근데 이제 영상을 만들어놨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최근에 만든 건 위주로 먼저 이렇게 올리고 지금 이게 오늘 이게 올렸거든요. 아마 이건 오늘 올릴 거예요, 바로. 요 지금 만드는 영상은. 왜냐면 얘는 이게 용량이 겁나게 스캔용으로 해가지고 한 저기 이 강의는 겁나게 이게 작기 때문에 이거를 해요. 자, 오늘도 여지없이 주식 강의. 제가 이제 이거는 세로형으로 요즘 핸드폰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제가 핸드폰에 그걸 이렇게 세로로 보니까 우리가 저기 문서나 책을 볼 때 세로로 길게 된 이게 책 같은데 익숙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세로형으로 이게 강의를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요. 이게 가로형으로 된 것보다 이게 더 여러분들이 보기에 편할 것 같아가지고. 자, 오늘은 저기 다이아몬드 분석법을 할 거예요. 어떤 거냐. 저번에 한번 제가 포스코를 예를 한번 들을게요. 근데 여러 개를 갖다가 예를 드는 것봐도 한 종목을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숙지를 했어야 하는 좀 이렇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식 중에 숙지를 여러분들이 주식을 안 가지고 있어도 좀 분석을 해야 할 저기 종목들이 그 몇 개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 봤지만 삼성전자. 네. 대한민국의 거의 25% 정도의 그 지분, 거의 뭐냐, 그 유가증권이 25%를 차지해, 실질적으로. 삼성증권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가 움직여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코스피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코스닥도 따라서 움직여요. 형이 코스피면, 아니다. 아버지가 코스피면, 마치 코스닥은 아들과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움직이는데도 아들도 움직이게 되죠. 마치 코스피가 아버지라면 코스닥은 아들과 같아요. 좀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아버지가 움직이면 아들도 아버지 모양 따라서 움직이죠. 부자지간과 같아요. 마치 코스피와 코스닥은. 이제 그 중에서 최고 코스피에서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 뭐 우리나라의 대장주라고도 하고 황제주라고도 하죠. 보통 대장주라고 하죠. 이런 이제 돌격 앞으로 대장이 돌격 앞으로 하면 뒤에는 쫄병들이나 이제 저기 장교들이 같이 앞으로 하잖아요. 똑같아요. 삼성전자가 돌격 앞으로 하면 삼성전자가 후퇴 하면 후퇴를 같이 다 하게 돼. 그래서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제 두 번째를 뭘 알아야 하냐? 포스코를 알아야 돼요. 왜요? 포스코는 뭐, 시총 가격 해봤자, 24조 8천원밖에, 24조밖에 안 되고, 연장력도 없어요. 뭐, 이딴 걸 뭐들 알아요. 이제 그러신 분도 있을 거야. 겁나게 이제 저기 크레임 거는 분들은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토론방 해볼까요? 일단 포스코를 떠나야 된다. 세력들이 장난을 또 치고 있네. 열심히 저기 심리 교란 전술을 하고 있어요. 개미들을 갖다가 쫓아내기 위해서. 왜 지들이 저기 밑에 한 20만 원까지 떨어지면 지들이 이제 싸게 20만 원 초반가때까지 떨어지고 지네들이 싸게 먹으려면 개미들을 쫓아내야 하니까. 현재 이래요. 제가 한번 여러 종목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 것보다도 삼성전자하고 포스코하고 이제 몇 개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이 주식을 살 생각이 없어도 무조건 이걸 분석을 해야 하는 주식 종목이 몇 개 있어요. 삼성전자는 뭐 되게 눈에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않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포스코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포스코가 별 영향력이 없어요. 시총가격 24조밖에 안 돼요. 24조 원 넘는 회사들 겁나요. 근데 왜 이 포스코를 주목을 해야 하냐? 일단 다이아몬드 분석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포스코를 예시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분석법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포스코를 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냐? 자, 우리나라의 산업이 이게 없네. 자, 여기다 할게요. 이게 원래 나와야 하는데 이거 어디 도망갔지? 이게 파란 거 이거 동그란 거 나와야 이게 위에다가 내가 글씨를 쓸 수 있는데 안 되겠다. 이게 삼성 노트 이거를 써야겠다. 어쩔 수가 없네. 해킹이 들어가지고 막 지 마음대로 막 다 휘젓고 다녀. 제 태블릿 PC하고 제 스마트폰을 갖다가. 지금 내가 키움증권인데 키움증권 가가지고 저번에 작년 12월 말에 키움증권 가지고 다 저기 점검 받고 왔는데 거기선 됐는데 또 안 돼. 보여달라고요? 내가 나중에 보여줄게요. 왜냐면 지금 유심칩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못 보여드려요.
나중에 유심칩을 그쪽에다 꽂으면 그쪽에다 보여드릴게요. 이제 키움증권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하는 건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예전에는 해킹 들어왔다고 하면 막 얘네들이 막 홀라딱딱 후다닥 도망가는데 요즘은 이제 대놓고 그냥 뭐 해킹 그 소리 안 무섭다 하면서 막 지금 해요. 지금 대표적인 게 이게 업로드 시간 이게 3시간이 안 걸려요. 제가 그래도 LTE 비싼 요금을 써요. 제가 거의 7만 원인가 8만 원짜리 요금을 비싼 요금을 써요. 7만 몇천 원짜리 요금을 써요. 제가 LTE 그 비싼 요금을 써요. 5G는 하지만 그럼 이거 금방 올라가는데 저기 뭐냐 11분 40분짜리 영상 올렸는데 하루 3시간 넘게 걸려요. 어쩔 때는 해킹이 들어와가지고 업로드를 못하게 나를 갖다 방해를 해요. 이제 두 번째 아까 뭐가 있지? 원래 이게 동그랗게 스캔하면 이게 동그란 게 이게 나와야 하는데 이게 지 마음대로야. 이게 어쩔 때는 생기고 어쩔 때는 안 생기고 막 지네들이 막 없앴다가 만들었다가 없었다가 만들. 이제 저번에 말하니까 해킹이 들어와서 이게 안 나와 하니까 나오더만 이번엔 아예 대놓고 이제 안 나오게 해. 아유 징그러 그냥. 그래가지고 이번부터는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자 어떻게? 자 저기 보니까 입이 없으면 잇몸이지 뭐. 사각으로 딱 해가지고 캡처를 하는 거야. 이렇게 캡처를 하면 오케이 이렇게 하고 이제 하는 거야.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여기서 빨간 펜이 나와. 이제 빨간 펜 선생님이 나왔어요. 자 이건 캡처한 영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할게요. 왜 포스코를 우리가 저거냐? 옛날에 이름이 포항제철이었죠. 이제 포스코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원래 포항제철이죠.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나라에 그 7, 80년대인가 70년대인가 그치 이게 중공업을 일으키기 위해서요. 왜냐면 이게 그 당시에 그때 그 당시에 정권의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쿠데타 일으키고 정권의 슬로건이 뭐냐면 부국 강병 맞나? 부국 강병. 네, 부국 강병이 뭐냐? 나라가 부유해진다. 부국 나라가 부유해지고 그리고 병력이 강해진다. 병사가 강해진다. 그래서 옛날 유신 정권 시대도 그렇고 하여튼 군부 정권 시대는 이게 기본 슬로건이었어요. 부국 강병. 왜 그 당시에 우리나라 거의 60년 6.25 이후로는 전 세계에서 제일 꼴찌로 거의 못 살기 때문에 일단 부유해져야 돼요. 그리고 나라가 강해지려면 경제적으로 지 마음대로 막 올라오고 지랄이야. 또 이거 지 마음대로 부유해져야 돼요. 그리고 강은 군대적으로 강해야죠. 왜냐 외세로부터 침입을 안 봐요. 예전에 일제 시대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의 슬로건을 그랬어요. 나라가 부유해지고 강해져야 한다. 강변. 자 그러면 이게 여기에 부국 강변하고 그 당시에 시대 상황을 보면 최고 연결이 바로 되는 게 뭐냐? 네, 중공업이에요. 중공업 산업이에요. 그럼 이름 좀 그런가? 지우고 할까요? 네, 중공업 산업이에요. 산업 중에 중공업 산업. 이제 지금은 중공업 산업이 인기가 없어서 이제 많이 이게 유가 시장에서 많이 인기가 없죠. 이제 테마주들한테 밀려가지고 원래 테마주들이 급상승하면 그 돈들이 이런 굴뚝주나 좀 보수적인 이런 저기 빠져나가요. 거기 돈이. 그러니까 이런 중공업 보수적인 주들이 겁나게 똥값이 돼요. 대표적인 게 저기 조선소죠. 중공업이라면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게 이게 이렇게 했구나. 대표적인 게 이게 전공이 뭐냐? 중공업이 뭐냐? 쉽게 말하면 무거운 공업. 옛날엔 경공업이라고 했어요. 경공업에서 경공업은 가볍다. 경공업을 대표적인 게 섬유 옷 같은 거 만들고 생활재. 중공업은 뭐냐? 이제 철덩어리가 많이 들어간 거. 대표적인 게 우리가 눈을 쉽게 볼 수 있는 게 자동차. 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뭐 이렇게 있죠. 네, 이게 중공업이에요. 쉽게 말하면 중공업이 무거운 공업이라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철덩어리 같은 거, 금속을 가공해서 하는 상품을 많이 만들어내는 산업을 중공업 산업이라고 돼요. 대표적인 게
조선이죠. 조선소는 그 어마어마한 그 축구장 몇 배의 넓이의 그 가판을 만들 정도의 어마어마한 저기 배를 만들어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배를 보셨겠지만 저기 중공업 조선 배를 만드는 조선업은 산업의 조선업은 다 철덩어리예요. 네, 중공업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중공업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이게 자동차 회사죠. 우리나라 저기 자동차 회사가 몇 개 있죠. 중공업에. 그리고 이제 이 기타 등등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하면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저기 대부분 뭐 저기 포크레인이나 건설기계 만드는 회사들 있고 여러 기타인데 대표적으로 산업 쪽에서 저기 중공업을 대표하는 게 우리나라는 조선업과 자동차업이에요. 그러면 이 조선업과 자동차의 특징이 뭐냐? 어마어마한 금속을 필요로 해요. 그럼 얘네들이 직접 저기 이게 금속 저기 만드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부터 그거를 저기 그 철이나 이런 거 금속 같은 거를 이게 저기 사와야 돼요. 그럼 이걸 외국에서 그 당시 사오면 겁나 비싸요. 일본은 제철 사업이 잘 돼서 일본에서 사오면 일본에서는 그 제철 그 단가가 비싸요. 인건비도 비싸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싼 철을 중공업을 발달하려면 싼 철을 생산할 수 있는 그 기업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때 국가에 이제 사활을 걸고 거의 어마어마한 저기 그 당시 가난한 국가에서 말도 안 되는 비용을 저기 포항제철을 이게 해요. 우리가 보통 제철하면 미국의 그 카네기가 맞나? 그 철강왕 카네기가 맞나요? 맞나? 하여튼 철강왕 카네기가 있잖아요. 그 유명하죠. 미국이 2차 대전 때 거기 승전국이 될 수 있었던 게 어마어마한 그 제철 공장이 있었던 게 가능해요.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2차 대전 때 그 나라가 철을 생산하고 이게 중공업이 발달해야 나중에 이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그 저기 이렇게 바로 이런 중공업 공장들이 이런 저기 무기 체제로 만들 수 있는 그게 돼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제철이라는 자기 측근을 갖다가 이제 여기를 CEO로 임명해요. 사장으로. 자기 측근을 갖다가. 왜 이게 이제 국군을 걸은 그때 사업이었어요. 이 포항제철이라는 게. 이게 포항제철이 일반 회사하고는 틀려요. 그 당시 우리 이 포항제철 생길 때는 우리 국가의 저기 미래의 국군을 걸고 그 당시에 이렇게 도박을 하다시피 했어요. 거의 저기 거의 부채로 해서 거의 자기 자본 돈이 없었기 때문에 자본군 없이 거의 100% 거에 가깝게 다 부채로 해서 이게 창업한 회사예요. 포항제철이. 그 당시에 뭐 기술도 없었죠. 그러니까 맨땅에 헤딩을 한 거죠. 그러니까 포항제철이라는 회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기본적으로 중공업들이 많이 받치고 있어요. 아직도요. 많이 이제 사양길로 많이 들어가지고 저기 3대 조선사인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중공업 지주도 지금 망해갖고 우리나라 자동차에서 유일하게 지금 국내 회사는 현대기아차는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두 회사가 아니고 한 회사예요. 한 회사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름만 틀리고 약간 유가시장이 이게 틀릴 뿐이지 한 회사로 봐야 돼요. 왜냐면 예를 들면 자동차 하나를 내놓잖아요. 예를 들면서 소나타급 내놓잖아요. 그러면 기아차는 K5잖아요. 거의 안에 보면 부품이랑 다 똑같아요. 다 저기 호환이 돼요. 이제 껍데기 디자인만 틀려요. 이해가 되시나? 기아차하고 현대차하고 같은 차종이 나오잖아요. 다 호환이 돼. 똑같아요. 연구를 다 같이 해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해. 그래야 그 시너지 효과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이게 브랜드로 해가지고 그 각각 브랜드로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현대는 소나타, 기아는 K5로 해가지고 각각 브랜드로 나가는 거야. 안에 다 들어가면 부품이 다 거기에 비슷해요. 연구도 엔진 연구나 미션 같은 것도 이런 연구도 같이 해요, 다. 한 회사예요. 그냥 이게 브랜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이게 하냐면 현대 기아가 합병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은 회사라면 이제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독과점법에 이게 접속이 돼요. 우리나라의 현대기아차가 현대기아차다. 간단히 현대기아차가 거의 시중에 굴러다니는 도로에 굴러다니는 차 보세요. 현대기아차가 거의 70% 이상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원래 한 회사이지만 이게 합병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독과점법에 이게 적목이 돼요. 70% 이상의 시장을 먹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가. 그래서 이게 합병을 못 해요.
근데 한 회사예요.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예전에 일본에 도요타가 거의 독과점을 했죠. 그래서 도요타가 독과점을 하니까 일본 정부에서 어떻게 하냐. 네. 얘네들이 이제 독과점을 해가지고 횡포를 이제 한 그런 기미가 보이니까 어떻게 하냐. 회사를 강제적으로 분리를 시켜요. 독과점을 저기에서 일본에 의해요. 일본에는 도요타가 거의 독과점 회사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도요타 회사가 유명하죠. 그래서 일본의 도요타에서 이렇게 강제로 이게 이걸 갖다가 분할을 시킨 게 어떤 회사냐? 렉서스라는 회사예요. 원래 렉서스가 차종이에요. 근데 차종 이름 브랜드를 가지고 회사를 갖다가 분리를 해버린 거예요. 왜? 독과점 방지 때문에. 국가에서 그렇게 해버려요. 왜? 독과점을 하게 되면 그냥 깡패야. 그냥 지 마음대로 시장을 갖다 다 주물락주물락해. 그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입장에서 어떻게 하냐? 회사를 분리시켜요. 대표적인 예전에 포드가 뭐 어떤 정유회사 같은 걸 다 씹어 먹었죠. 그래 그때 독과점 방지법을 가지고 그 회사를 다 찢어버리죠. 포드래. 누구지? 여기 정유왕, 정유왕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 석유왕, 포드는 자동차왕이고 정유왕이 누구지? 왜 다 생각이 안 나냐.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잖아. 국가 입장에서는 독과점 방지를 위해서 이걸 갖다 분열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게 너무 안 좋으면 합병도 시켜요. 이게 독과점에 이게 안 좋은 점도 있고 치킨 게임에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이게 너무 제살 깎아먹어가지고 가격을 다운시켜서 제살 깎아먹는 치킨 게임이라 하거든. 치킨 게임은 또 문제가 돼요. 회사가 부실해서 도산이 되니까. 근데 독과점도 문제가 돼요. 독과점 하면 지들 시장을 다 먹으니까 어차피 내가 생산한 거를 시장에서 살 수밖에 없어. 그러면 깡패가 돼요. 그냥 지 마음대로 다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극과 극으로 이게 벌어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갖다가 이제 국가가 이제 조율을 해요. 독과점 하게 되면 이런 그런 기미가 보여요. 근데 합병을 시켰더니 얘네들이 해요. 예전에 망하기 직전에 한진해운하고 현대상선 지금 HMM을 패냈죠. 얘네들이 이거는 좀 나중에 해야겠다. 이게 여기서 본질적인 강의가 너무 밖으로 나가면 이게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녹화되고 있나? 녹화되고 있구나. 지금 이게 본질적인 이게 강의를 한번 이걸 한번 설명을 드리려면 이거를 좀 대략적으로 그래서 자동차와 조선업이 이제 나머지는 기타 등등이에요. 왜? 철제를 많이 쓰지 않아요. 상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 두 회사가 철제를 거의 생산을 해요. 그러면 이 회사들이 국제적으로 싸게 경쟁력을 얻으려면 싼 철을 대줘야 돼요. 근데 예전에 포항제철, 포스코가 없을 때는 거의 일본으로부터 수출을 대부분 해요. 철제를. 우리는 철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일본에서 생산하게 되면 겁나게 비싼 금액으로 해야 해요. 그래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중공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제철 회사를 하나 만들었다. 그게 이제 포항제철이에요. 이제 그게 나중에 상호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지금 포스코라겠죠. 옛날 이거를 그냥 앞뒤를 그냥 잘라가지고 그냥 줄여서 포철이라 했어요. 포철. 옛날에 포철에 회사 다닌다고 지금의 삼성전자 다니는 것보다 더 이런 아우라를 이게 주목을 받았어요. 사람들로부터.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요즘은 안 그렇죠. 시대가 변해서. 예전에 포항제철 다닌다고 하고 포항 공대 들어간다 하면 공대 다닌다 하면 거의 서울대하고 과기대 무슨 있잖아. 하여튼 그런데 급으로 막 봐주고 그랬어요. CCO 들어가기도 힘들었고 포항공대를 들어가면 포항제철로 그때 취직이 받았으니까 저 예전에 고등학교 때만 해도 포항공대 들어가려면 거의 서울대 좀 낮은 과 들어갈 정도는 성적이 돼야 여기 들어갔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예전엔 그랬어요. 그리고 70년대, 80년대 그 당시에는 이제 중공업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부국강변을 가면 중공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철을 생산하는 업체인 제철 회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포항제철을 갖다가 이제 거의 부채로 해서 이제 이거 창업을 한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저거 실패할 거라고 했어요. 다 왜 기술도 없고 뭣도 없고 다 비치로 했기 때문에 이게 재정 상태도 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도산할 거다. 그리고 또 국가 위주로 해서
저기 이게 이제 국영 기업이라 하죠. 국영 기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없어요. 세계적으로도. 왜 국영 기업을 하게 되면 그 회사가 약간 공무원 스타일로 돼요. 거기 직원들이나 회장이나 임직원들이. 어떤 느낌이 진짜 공무원 스타일 돼요. 근데 기업으로 하게 되면 경쟁도 하고 이게 뭔가 스펙타클하게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데 공기업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거기 직원이나 임원들이나 경영진들이 다 공무원화 돼요. 공기업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경쟁력이 없어서 도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적자 보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공기업이고 부채도 많이 졌고 기술도 없고 백도 없고 뭣도 없고 인프라도 없는 데고 더군다나 이 철을 생산한들 이거를 갖다 팔아 누가 사주지도 않아. 왜? 기술이 안 되는 걸 저거 썼다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조선소나 자동차에서 조선소에서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 써줘야 하는데 그 당시에 뭐 일본 조선소나 다른 나라 유럽에 있는 조선 회사들이 이 철제를 써줄 리가 없어요. 유럽까지 또 싼 철제를 남겼는데 옮기는 비용이 더 들어. 이게 누가 생각해도 이거는 미션 임파서블이야. 이 포항제철이 이게 성공한다는 거는 그 당시에는 다 국제적으로 다 모든 국제적으로 다 그랬고 비즈니스적인 모든 이게 CEO들도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이건 해서 이거는 망할 거라고 다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근데 보기 좋게 그게 다 빗나갔죠. 이게 좀 약간 저력이 있는 회사예요. 지금은 좀 약간 거시기한 상황이 됐지만 포항제철을 무시하지 마요, 우리 포철.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중공업이 다 이제 이게 했죠. 근데 기본적으로 중공업이 죽을 수가 없는 게 모든 산업은 건설도 기본적으로 다 이게 건설 현장 보면 콘크리트하고 철제하고 두 개로 다 건물을 쳐요. 대부분의 물질을 보면 우리 아파트나 이게 고층 빌딩 올 때 보세요. 첫 번째로 철제 H빔이나 빔 같은 철제로 먼저 뼈대를 갖다가 올리고 그다음에 거기다 거푸집을 넣어서 이제 콘크리트로 넣어가지고 이제 이거를 해요. 쉽게 말하면 콘크리트하고 철로 이루어진 게 다 건물이에요. 빌딩들은. 우리가 집이나 이런 건설업은 계속 해야 돼요. 건설업에 들어가는 건 철제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게 다 어디서 생산하나요? 네, 제철 회사에서 다 포항제철이나 이런 회사에서 다 이제 제철 회사에서 생산을 해요. 이런 자동차나 중공업 이런 것도 다 철제고요. 산업에 굉장히 이게 기초 생산품이에요. 이게 소재 산업 중에서 제일 기초 생산품이에요. 이런 제철 회사가.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아직도 산업이 반도체 이쪽으로 이제 많이 넘어가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바닥에는 아직도 이런 중공업이 아직도 많이 버티고 있어요. 포항제철이나 조선업, 자동차가 아직도 이게 크게 이게 많이 중공업이 많이 이게 아직도 이게 버티고 있어요. 이게 바닥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우리나라의 기초 산업이에요. 좀 이제 역사가 좀 오래됐기도 하고. 우리나라 중공업이 이제 이게 한 게 옛날 박정희 정권 때부터 육성을 했기 때문에 한 70년대 중반 때부터 중공업에 그때부터 이제 이게 보면 돼요. 거의 반백년이 다 돼가죠. 이제 70년대 중반부터 그러니까 거의 반백년이 다 돼. 거의 반백년 정도가 된 그 역사를 갖고 있어요. 이제 반도체나 전자 이런 것도 그렇게 길지 않은데 얘는 굉장히 길어요. 아니 그렇게 따지자면 섬유산업이나 뭐 식품산업, 네, 그렇게 따지자면 그런 게 많은데. 자, 우리나라의 수출이나 우리나라의 뭐 이렇게 고용이나 이런 GDP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중공업처럼 이게 중공업이 굉장히 아직도 파격적으로 많이 이게 차지를 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게 기초 산업이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앞으로 어차피 이거 중국에 밀려서 우리 이거는 안 될 거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지금 중국 철제 예전에 중국이 치킨 게임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의 철강 업을 갖다가 다 씹어 먹으려고 하겠어요. 이거부터 이게 포항제철을 제대로 알려면 저거 하는데 왜 그랬냐면 중국의 입장을 우리는 한번 중국의 옛날에 부국 강변 걔네들도 우리를 좀 많이 따라해요. 부국 강변 해가지고 옛날 다큐멘터리도 세계의 이게 부자가 된 이런 그 나라들을 한번 연구를 했어요. 이게 생김에 한번 이거를 한번 세고할게요. 왜냐면 이걸 정확히 이게 포스코에 대한 걸 정확히 전모를 알려면 좀 역사적인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국제적인 상황도 알아야 돼요.
포스코가 왜 주식이 10년 동안 거의 쭉 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이랬죠. 왜 그랬을까요? 네, 중국 다들 우리나라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게 중국이 모든 철강 이 부분은 철강 산업을 다 저기 다 독식을 할 거라고 다 예측을 했어요. 이건 누구도 이거는 부인은 못 할 거예요. 왜냐면 중국이 싼 인건비를 가서 대량의 이게 벌어들인 이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틀려요. 우리나라는 외채를 졌잖아요. 외채를 져가지고 이게 포스코를 어렵게 했잖아요. 중국은 틀려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틀려요. 중국 위안화가 거의 기축통화예요. 그럼 자기네가 그 화폐를 찍어내서 자기네가 그걸 갖다가 눈치 빠르시네. 이게 금융하고 기축통화를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 기축통화는, 이게 기축통화가, 자, 1등 기축통화가 있어요. 거의, 이제 저거죠. 1등 기축통화 누구냐? 달러죠. 미국의 달러. 자, 2등 기축통화가 누구냐? 네, 위안화입니다. 맞나요? 위안화? 중국의 위안화죠. 자, 3등이 누구나요? 네. 유로화입니다. 유럽 통합의 유로화입니다. 이게 3대 기축통화예요. 근데 달러가 저거였죠. 지금 위안화하고 달러하고 거의 화폐 정쟁에 이제 됐어요. 왜 화폐 전쟁을 하냐? 왜 이 포스코 종목을 안 하면 국제적인 상황까지 다 이거 꿰뚫어 봐야 이게 정확히 보여요. 한 부분적인 이 포스코라는 이 나무의 종목에 디테일하게 보면 이게 안 보이는 게 많아요. 그러면 마치 숲과 같기도 아니 유성으로 사진으로 보는 산맥을 보는 것 같은 전체적인 거를 보면 포스코의 포스코라는 배가 있어요. 이 종목 배가 어떤 바다 위에서 어떤 상황에 지금 태풍 눈 속에 있는지 지금 아니면 태풍 잔잔한 고요한 바다에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포스코를 알려면 우리가 화폐 전쟁에 대해서 국제 화폐 전쟁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전 세계에 이게 옆으로 샜는데 이거 일반 증권맨들이나 애널리스트나 이런 봐도 몰라 잘 이걸. 이게 큰 걸 먼저 한번 이게 짚고 가야 돼요. 이제 여기에서 기축통화하고 이제 그 연방준비은행에서 이제 금리, 기준금리 같은 게 다 연결이 돼요. 이제 이걸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 대략적으로 포스코 관점에서 왜 알아야 하는지, 국제 달러와 국제 정세를 왜 알아야 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포스코 하나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렇게 설명할게요. 지금 위안하고 달러가 위안화를 갖다가 위협을 해요. 왜? 기축통화 올라가게 해서. 전 세계 기축통화 3대 기축통화의 기본이. 나머지는 이제 왜 일본 땅이 옛날에 일본 엔화가 달러를 갖다 옛날에는 저희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이런 말 있었어요. 달러를 갖다가 위협하는 게 그 당시에 독일의 마르크하고 일본의 엔화였어요. 근데 지금은 마르크화는 이제 저쪽으로 유로화로 통일이 됐죠. 그때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국제적으로 어떤 일이 하냐면 이걸 몰라요. 일반 사람도 모르고 전문가들도 대부분 몰라요. 이거 아는 사람들만 극소수의 아는 사람도 아는 사람인데 알만한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몰라요. 전문가들도. 근데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 8, 90년대에 옛날 2차 대전의 패전국이었던 잠깐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가나? 그죠? 이건 나중에 따로 강의를 주제를 잡고 갈게요. 지금 현재 상황 포스코 입장 봤을 때는 달러하고 위안화가 달러를 위협하고 있어요. 기축통화를. 위안화는 달러를 위협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요. 우리나라는 돈을 찍어가지고 이런 포스코 같은 공장을 막 지을 수 있나? 부채를 줘가지고 못해요. 근데 이게 중국은 그렇게 가능해요. 위안화는. 왜? 이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럼 얘네들은 돈을 찍어서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찍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걸 갖다가 또 돈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 갚아도 돼. 그러면서 휴지조각이 되죠. 그러면 어차피 국가에서 찍은 거기 때문에 안 갚아도 돼. 그러면 느낌 아시죠? 그러면 그 돈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 네.
이제 공산당 이 양반들이 이제 예전에 이거 가지고 투자를 겁나게 했어요. 국가 기관 사업, 인프라 사업. 그런데 이게 싸게 기축통화, 이게 저기 국가에 대한 위안화를 돈을 국가에서 공산당이 찍어내 가지고 발행해 가지고 그거를 빌려줘요. 굉장히 싼 이자로. 기준금리. 지금 중국 기준금리가 지금 또 쌀 거예요. 하여튼 싼 이자를 빌려줘요. 근데 아무나 못 받아. 근데 그거를 좀 빽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돈도 없고 빽도 없고 할 때 이 말이 빽이 여기에요. 그럼 빽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거의 중국 우리나라도 그러고 우리나라에 하던 걸 다 중국도 똑같고 그럼 중국 같은 게 예전에 그러면 이게 국가에서 돈을 막 찍어내요. 그러면 그걸 빌려줘요. 그러면 겁나게 기준금리 싼 이자로 빌려줘요.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돈을 띄어 먹어도 국가에서 그거를 갖다가 닥달 안 해요. 돈 갚으라고. 이게 하긴 하는데 우리가 우리가 한 100만 원 빌려가지고 사채한테 빌려가지고 막 이게 한 1,000만 원, 5천만 원 되면 사채업자들이 막 예전엔 그래서 사채업자들이 와가지고 그 사회적으로 문제돼가지고 고발 프로그램도 많이 이게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많이 그게 있었어요. 막 1,000%, 2,000%, 막 3,000% 연 이자율 되는 것 같다가 100만 원 빌렸는데 나중에 1억이 넘어. 복리로 가가지고. 그래서 사채업자들이 막 집어가 나가지고 막 그 집안 가족들 막 두드러 패고 가구 부시고 막 뺏어가고 나 빚질 때 100만 원 했는데 이자가 물어가지고 1억이 넘어가가지고 예전에 잘 자료 찾아보면 이런 PD 수첩이나 2580 프로그램에 그런 게 나와요. 내가 1,000만 원 빚졌는데 막 이자가 억이 넘어 막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갚을 수 없는 이자는 너무 하니까 이런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차업자들 와가지고 막 두드려 패요. 온 가족들을 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딸이 이쁘잖아요. 그러면 딸내미가 이쁘면 딸내미 끌고 가지고 어디 다냐? 사창가에다 팔아먹고 막 그래요. 불과 얼마 전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국가에서 채권 추심을 못하게끔 제도화를 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건 나중에 설명 다시 원론적으로 너 3,000% 빠지려고 하네. 그러면 얘네들이 우리나라하고 틀려요. 그럼 위안화를 막 찍어내서 이 돈으로 국가 기관 사업에 투자할 수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철강회사에다 투자해요. 얘네들 외채도 필요도 없고 세금도 필요 없어. 그냥 자기네 돈 찍어가지고 싼 이자를 해가지고 철강회사를 차려버리면 돼야. 참 쉽죠. 이게 기축통화 중국이고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미국에서 이렇게 하면 난리 나요. 미국은 기축통화인데 이 짓 했다가 난리 나요. 이게 중국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기축통화국이면서도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이게. 다른 나라 그거 했다가 난리 나요. 근데 이게 중국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중국만이 가능한 거예요. 첫 번째 기축통화에 가능해요. 두 번째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가요. 왜? 중국 자본주의 국가 아니야 공산국가예요. 이제 이게 아직도 공산당이 하고 공산국가예요. 정확히 아직도. 얘네들이 특징이 뭐냐면 언제든지 공산국가로 해가지고 모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시스템은 얘는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으로 투자할 때는 기업들이 발을 살짝 들이대요. 왜? 얘네들이 공산당이 갑자기 공산화 시켜버리면 중국에다 투자했던 공장이나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뻥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중국에다 투자할 때는 어떻게냐? 발만 살짝 들이대요. 투자할 때는 왜?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잘못해서는 한 방에 투자 잘못하면 한 방에 공산화 시키면 한 방에 날아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요. 공산국가에 왜?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해.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참 희한한 국가예요. 중국의 시스템이 굉장히 신매덕 인구의 엄청난 국가인데 굉장히 독특한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 독특한 정치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그럼 얘네들은 기축통화이고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이걸 화폐를 발행해서 공산당들이 그냥 회사를 차려버려요. 어떤 나라는 포스코 같은 큰 회사를 차려요. 그리고 얘네들이 나중에 이제 이게 나중에 하면 이제 어차피 국영기업 좀 비슷하게 저거는데 얘네들이 나중에 꿈이 뭐냐면 세계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만들어서 세계를 지배하겠다. 이게 중국의 목표예요. 그래서 옛날에 구국 대국이야 뭐 그런 다큐멘터리를 했어요. 자, 그 중에 그걸 뭘 하냐? 자원으로 먼저 해요. 옛날에 히토류는 희소 자원이고
이제 생필품 자원을 갖다가 이제 전 세계 생필품 자원을 갖다가 내가 다 쥐겠다. 그게 뭐냐? 네, 철강제예요. 히토류는 극소수의 그 첨단 제품에만 들어가지만 철강 제품은 모든 영역에 다 들어가요. 철제 부품에 안 들어가는 제품이 없어요. 조금씩이라도 다 들어가요. 하다못해. 그래서 중국이 나중에 전 세계를 우리가 지배하겠다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거 아는 사람 없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어디 하냐? 전 세계의 철강을 우리가 다 되게 독식을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네들은 이제 국가에서 이제 이걸 거의 이제 같이 치킨 게임에 들어가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예전에 초창기에 중국에서 철강 회사 차리기 전에는 포스코가 엄청난 흑자를 냈어요. 중국이 다 그 철강제를 다 빨아들이니까. 근데 얘네들이 철강 회사를 차리면서 어떻게 했냐? 이제 역전 현상이 일어났어요. 얘네들이 오히려 수출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수출을 하는데 겁나게 싼 가격으로 수출을 하는 거야.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포스코를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 이제 일본에도 신일제철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이제 거의 독과점 저건데, 그 일본의 신일제철, 우리 대한민국의 포스코, 우리 포스코가 굉장히 큰 회사 수출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런 철강 제품을 갖다가 중국이 어떻게 하냐? 전 세계의 철강제하고 이게 2대 자원 무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재가 있고 하나는 그 자원 무기 중에 얘네들이 자원 무기화를 해서 전 세계를 갖다가 우리가 다스리겠다. 이게 중국의 이게 입장이에요. 이게 자원에는 크게 두 가지 있어요. 소재적인 자원과 소재로 이 물질로 잡히는 소재식 자원과 그리고 에너지 자원이었어요. 에너지 자원은 우리가 석탄이나 정유죠. 근데 중국에서는 이런 석유 자원이 거의 안 나오죠. 그래서 그게 좀 힘들고, 그래서 얘네들이 석유 자원으로는 세계를 제패는 못하고, 이제 얘네들이 본 게 이제 뭐냐면, 이거 알만한 사람 다 아는데, 대부분 전문가들 다 몰라요. 얘네들이 그래서 자원으로 해서 전 세계를 갖다 휘어잡겠다. 중국이. 그래서 얘네들이 생각한 게 뭐냐. 네, 전 세계의 소재의 기초가 뭐냐. 모든 제품에 다 철강이 다 철이 들어가요. Fe 철이. 그래서 전 세계의 철강을 갖다가 다 독식을 하겠다. 중국이. 그 어떻게 했냐? 전 세계에 있는 철강 회사들 다 도산시키기 프로젝트에 들어갑니다. 누가? 중국 공산당이. 그래서 중국 공산에서 철강 회사를 하고 대량으로 특히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싼 철제잖아요. 이게 조선소나 이런 데잖아. 그러면 중국으로부터 예를 들면 조선소 같은 중국으로부터 어차피 철은 거의 기술이 거기에요. 철제 제품은 기술이 거의 없다고 보면 없어요. 거의. 쉽게 기술적 해자도 없어. 그러니까 철 같은 거 이런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싼 철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 본인들도 나중에 나중에 오다가 들어오면, 이게 큰 배나 이런 자동차가 오다 들어오면, 자기네들도 이게 매입하는 철강 매입비를 줄여야,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의 철강 제품을 쓸 수밖에 없어요. 모든 중국어 사람들이 전 세계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도 그걸 알고, 포스코나 국내의 철강 회사를 살리려고 해요. 왜냐면 철강 회사가 넘어가면 중국에 넘어가면 나중에 중국어고, 만약에 중국어고 등을 지게 되고 전쟁 상황에 돌입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중공업 회사나 철강 회사들이 다 죽었을 때는 그때 이제 무기를 생산을 못 해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 안보 차원에서 그 당시에 조선업들도 안 죽이는 이유가 또 그거예요. 나중에 이 조선업이 죽어버리면 이게 나중에 국가 안보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조선업하고 중공업 사람들하고 이게 포스코 같은 철강 회사들 보호 정책을 해요. 국가에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중국한테 모든 걸 다 이걸 청각을 넘겨주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국제적인 안보 상태하고도 다 연결돼요. 포스코는 모든 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들이 위에서 포스코가 움직여요. 국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포스코가 굉장히 경쟁력이 이게 가격 경쟁에서는 도저히 인건비가 그리고 중국은 자원 자체가 철강을 자기 나라에서 싸게 이게 조달을 하기 때문에 철광석을 자체를 싸게 하고 싼 인건비를 해서 이게 수출을 하기 때문에 포스코고 이게 철강 부분이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어. 완전 가격 경쟁에서 이게
이거 뭐 브랜드도 필요 없다. 이거 가격이 싸면 저기 다른 중공업 회사들 얘네들이나 저기 뭐냐 이런 중국 회사들이 중국 철 제품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네들도 저기 마진율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싸게 이게 내놓는 중국 철 제품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걸 알고 전 세계에 있는 철 생산을 먼저 자원 저기 그 자원을 갖다 먼저 이게 자기가 이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철강 회사들을 다 죽여버려야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네, 치킨 게임에 들어가요. 거의 저기 어떻게 냐 여긴 중국 공산당이 가네. 같이 이게 저기 손에 거의 손실을 같이 보면서 이게 그 일명 치킨 게임은 제살 깎아먹기 전쟁이에요. 이제 지금은 이제 그게 치킨 게임 안 들어 이제 저기 이제 끝났는데 예전에 치킨 게임 가지고 예전에 철제품 중국 철제품이 겁나게 싸게 들어오니까 이게 저기 싸게 들어올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다 중국이. 근데 지금은 이제 싼 중국 철제품이 이제 지금은 없어요. 이제 치킨 게임을 이제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치킨 게임을 한 이유는 중국이 간단해요. 자원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게 철제품은 어떤 생산품에 다 들어가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독과점을 하게 되면 세계의 철을 갖다가 얘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내 말을 안 들어 중국의 말을 그러면 그래 오케이 옛날에 일본을 갖다가 히토류 수출 딱 막으면서 일본을 갖다가 굴복을 시켜버렸잖아요 한 사례로. 근데 히토류보다 더 심한 게 철이에요. 그래서 일본도 저기 그 자기 나라 제철 산업을 그래서 보호를 한 거예요. 옛날 히토류 때 당한 게 있고 이제 이게 자원 전쟁하면 철하고 히토류하고는 레벨이 틀려요. 이게 희귀금속은 철은 모든 생활재까지 무기 전쟁이 나면 무기하고도 연결되고 모든 생활재부터 다 이게 연결이 돼요. 그래 나중에 전 세계에 있는 철강을 갖다가 중국이 다 이거 씹어 먹겠다 모든 시장을 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세계에 있는 철강 생산 업체들을 다 경쟁자들 다 어떻게 다 도산을 시켜버리겠다 해가지고 그때 치킨 게임에 들어가요. 꽤 오래 좀 했다가 이제 요즘은 이제 치킨 게임에서 빠져나왔죠. 그래서 포스코가 예전에 한때 좋았다가 나중에 이제 중국이 하면 포스코도 망할까라고 다들 그 저기 100에 99명은 전문가들의 100에 99명은 다 그렇게 전망을 했어요. 포스코는 앞으로 시대가 끝나고 도산을 할 거라고. 도저히 단가를 맞출 수 없으니까 중국의 그 싼 철제를 갖다가 철강 제품을 이게 포스코가 그래서 계속 떨어진 이유예요. 다들 포스코 철강 회사들은 다 망할 거라고 이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은 중국이 약간 여기서 물러서는 걸로 봐요. 이제 이게 안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왜? 이게 철강 제품들 중국에다 하게 되면 나중에 국제적으로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외교적인 자원 노예 국가가 돼요. 잘못하면 노예 국가. 중국이 야 너 뭐 해 이렇게 해 딱 명령을 내면 이거는 분명히 내정 간섭이잖아요. 그럼 내정 간섭을 하게 돼요. 너 마음에 안 들면 너 이렇게 왜 하면 그래? 말 안 들어? 오케이 잘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독과점이 됐으면 중국이 어때냐? 철강제를 그 나라에 수출을 안 하면 돼요. 그럼 그 나라는 굉장히 큰 경제적으로나 이게 군사적으로나 뭐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돼요. 이게 자원 외교 전쟁이에요. 기본적은. 이게 중국이 이걸 했다가 이제 지금 이제 뒤로 이제 물러선 지금 형상이에요. 치킨 게임이 안 먹히니까. 국제적인 정세하고 기축통하고 중국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자기네들은 어차피 기축통하고 적자 나면 뭐 다 메꾸면 되니까 어차피 화폐 찍어가지고 메꿔가지고 같이 적장하자 그래 같이 죽자 하고 하면 니들이 먼저 죽나 우리가 먼저 죽나 이제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런데 이제 이걸 다 다른 나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 일본도 저기 그 신일 제철이도 있고 우리나라도 제철 있고 미국도 제철 회사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나라들이 다 알지 바보가 아니잖아. 그러면 자국의 그 저기 철강 회사들을 보호를 해요. 근데 그러니까 안 죽어. 그러니까 중국이 보니까 보호를 하니까 안 죽어. 얘네들이 죽어줘야 하는데 안 죽어.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포기 상태에 들어온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국제적인 이제 서로 이제 외교 상황하고 기축 통화하고 이런 게 이제 다 연결이 돼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포스코를 이런 우리나라는 대형 철강 회사를 이해를 하려면 이런 국제적인 것까지도 다 같이 이해를 해야 이게 포스코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예측이나 이게 가능해요.
포스코가 인데까지 굉장히 예전에는 국가를 거의 삼성전자보다 더 시가총액이 넘을 때도 있었어요. 거의 굉장히 많이 있었나? 없었나?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의 그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시총 가격이 얼마 안 돼. 20 몇 조밖에 안 돼요. 아니 그냥 어디냐? 24조 7천억밖에 안 돼요, 현재. 다 이유가 이것 때문에. 이래서 주가가 빠진 거예요, 많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스코는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포스코를 알려면 이런 걸 좀 국제적인 돌아가는 상황을 어느 정도 알면 요게 좀 이해가 좀 돼요. 아니, 포스코 종목 하나 하는데 우리가 국제 외교 뭐 자원전쟁 기축통화 아니 뭐 이거 머리 아파요 하면서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머리 아파 죽겠어. 왜 우리가 그런 거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만 공부하세요. 근데 이런 걸 알면 다른 어차피 경제나 현재 경기 분석을 하게 되잖아. 이런 걸 좀 기본적으로 하세요. 네, 내가 나중에 정책 분석을 하는데 국제 정세나 흐름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좀 약간 여러분들이 그 스킬을 갖다가 어느 정도 흐름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아니 그것까지도 공부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만 해야 하는데 진짜로 주식의 고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거기까지도 아셔야 돼요. 이제 그런 강의를 제가 하나씩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그것까지 알면 머리에 지진 나니까 제가 그래서 이게 기초 분석하는 거는 제가 올리니까 그것만 보세요 그냥. 머리가 아프신 분 맞죠? 그래서 우리가 포스코를 좀 알아야 돼요. 포스코는 모든 산업에 마치 이게 마치 우리나라 따자면 쌀과 같아요. 먹거리. 우리가 아무리 식량 같은 거 먹고 살라고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최고 많이 먹는 게 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밥 먹을 때 쌀 안 빠져 우리 대한민국. 아니 요즘 저기 햄버거만 먹고 밀가루 먹는 사람들 많은데 뭐 그런 사람들은 이제 평균으로 보면 쌀 먹는 사람이 아직도 많잖아요. 그럼 평균으로 쌀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마치 이게 우리가 먹거리로 산업으로 먹는 거로 따지자면 쌀과 같아요. 마치 저기 포스코의 철강 회사는 마치 쌀과 같아요. 아주 주식의 기초의 식량과 같은 게 포스코예요. 그래서 이게 포스코 같은 이런 대형 철강 회사들을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삼성전자 이유는 간단해요. 대빵 회사예요, 우리나라의 최고 대빵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니터링. 두 번째 포스코는 우리나라에 마치 산업의 쌀과 같은 거예요. 최고 기초예요. 갑자기 쌀값을 지금 한 가마니에 24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보통. 한 가마니에 지금 24만 원이에요. 80kg 한 가마니가. 근데 갑자기 10배로 240만 원 올리면 여러분들 어떨 거야? 폭동이 일어나겠죠. 한 가마니 24만 원이던가 240만 원 올리면 한 가마니 폭동이 일어나겠죠. 마치 그와 같아요. 마치 그와 같아요. 쌀과 같아요. 이제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원래 다이아몬드 분석을 하려는데 다이아몬드 분석 하기 전에 제가 포스코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할 건데 왜 포스코를 여러분들이 항상 주시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자, 여기서 한번 제 포스코에 대해서 왜 알아야 하는지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제 포스코를 다이아몬드 분석법을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